서류 한 장을 본 순간 제자리가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순입니다. 올해 68이고 30년 동안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15년을 서서 일해 모은 돈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3억을 보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이사 가는 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과거가 도둑의 얼굴을 하고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앞치마가 나왔습니다. 낡은 면 천에 기름때가 배어 있고 주머니는 다 헤어졌지만 버릴 수가 없었지요. 30년을 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 반죽을 치고 만두를 빚고 국물을 끓이며 살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을 때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메뉴판도 챙겨왔습니다. 손글씨로 쓴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어렸을 때는 가게 뒤쪽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이면 제가 남은 칼국수를 데워서 같이 먹었습니다. 요즘 도연이는 회사 일이 힘든지 툭하면 한숨을 쉬고 돈 얘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도연이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우 씨는 요양보호사 출신이라 사람을 대하는 게 참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하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더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 찍으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고 어디 기관 이름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자세히 읽어보려 했는데 글씨가 작고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도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거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 씨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새 집에 이사 오셨다고 과일 좀 사왔어요? 아이고,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왔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자주 들를게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우 씨가 자꾸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세요? 응?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이 많대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지우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은행 업무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던데 어르신들은 어려우시잖아요? 고맙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이가 지우 씨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 은행 가실 일 있으시면 같이 가요. 요즘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무슨 정리? 난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계좌도 정리하고 금리 좋은 데로 옮겨야 이자도 받으시잖아요? 지우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거 어르신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결국 다음날 같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는데 지우 씨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뒤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 내 통장인데 내가 해야지. 어머니, 요즘은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지우 씨가 창구 직원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잘 안 들렸습니다. 서류를 몇 장 가져다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통장 정리하는 서류예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복잡하시죠? 앞으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자주 올 리가 없는데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우편함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어디 기관에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도장 찍으라는 말이 참 많이도 적혀 있네 싶었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서 지난번 서류랑 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도장도 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집 계약서에도 찍고 은행 서류에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연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날 오후 지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같이 가요? 요즘 건강검진도 받으셔야죠. 아니야, 난 괜찮아. 아픈 데도 없는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결국 며칠 뒤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료 기록은 제가 챙길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게요. 아니, 내 기록인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다 병원에서 관리하거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왜 나 없이 자꾸 뭘 처리하려고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사 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만 해도 사진 필요하대요. 제가 증명사진 찍어 드릴게요. 사진? 왜? 주민센터에 제출할 서류가 있대요. 요즘은 다 사진 붙여서 내야 한대요. 무슨 서류? 어머니 복잡한 거예요? 그냥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지우 씨가 저를 벽 앞에 세우고 휴대폰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 다 찍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서류용으로 딱이네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화면 아래쪽에 뭔가 메모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야? 아 그냥 제 메모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서류용인가 보다 했지요. 그게 나중에 날 없애는 서류에 붙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서 돈을 좀 빼야 할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뭔가 확인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후견 심사 관련 문의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네. 후견이요? 예, 지난주에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후견이라니 그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그냥 넘어갔지만 저는 그 말이 작겐 걸렸습니다. 후견? 보호자? 왜 제가 모르는 말들이 제 이름으로 오가고 있는 겁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법에서 인정받으면 내 대신 돈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정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걸 후견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날 저녁 아래층에서 꽃집을 하는 민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어르신 거 맞으세요? 민경 씨가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우편함 앞에 떨어진 걸 봤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버린 것처럼 접힌 자국도 없이 깨끗한 서류였어요.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길래 가져왔어요.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민경 씨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의료소 견서도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난주예요. 어르신 병원 가셨어요? 병원은 갔는데 이런 건 못 받았어요.
민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어르신 모르는 내용이죠? 내 이름인데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경 씨가 서류를 더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어르신, 네, 이거 시설 입소 예정일이에요. 시설이요? 예. 나 같은 노인네가 몸이 약해졌을 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라에서 매기는 점수 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날짜가 민경 씨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민경 씨가 저를 아래층 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변호사요?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돈이 없거나 나이 든 사람들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예약해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민경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강주혁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제가 서류 좀 볼게요. 민경 씨가 우편함에서 주운 서류를 전부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한가요? 일단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서류 한쪽에는 며칠 전 지우가 벽 앞에 세워놓고 찍어준 제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서류용인 줄 알았는데 이 서류에 붙으라고 찍은 사진이었더군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이 있는데 어르신 서명 맞으세요? 자세히 봤습니다. 제 이름인데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도 확인해 주세요. 도장 찍힌 자리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도장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것도 제 도장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입니다. 누군가가 어르신 몰래 서명하고 도장까지 만들어서 찍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병원 의료 소견서는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의료 소견서에 어르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적혀 있는데 어르신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랑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검진만 받았지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보호자가 의사한테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요라고 말하면 의사는 그 말을 믿고 소견서를 써주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예. 어르신 동의 없이 어르신 이름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시설 입소 계약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병원, 주민센터에 가서 어르신 명의로 처리된 서류들을 전부 확인해야 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셔서 본인 확인하고 위조된 서류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민경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증거도 하나 더 있어요. 증거요? 민경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에 어르신 며느리랑 아들분이 어르신 집 앞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상해서 녹음했어요.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입소만 시키면 절반은 끝난 거야. 지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험만 정리되면 남은 건 후견인 승인뿐이지. 걱정 마. 그래도 엄마가 알면 어떡해? 나도 이런 짓 하기 싫어. 그런데 빚은 누가 갚아? 지우야, 이번 한 번만이야. 알았어? 한 번만. 어차피 노인네가 뭘 알겠어? 녹음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본 겁니다. 다음 날부터 강 변호사와 민경 씨와 함께 은행, 병원, 주민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제 명의로 통장 거래 내역이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조회를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날짜에도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아닌데도 접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하나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설 입소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정말요? 예. 어르신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시설 측에서도 계약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민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정리됐대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래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뜨거운 국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그렇게도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사입니다. 최근 응급실 내원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립니다. 응급실이요? 저는 응급실 간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에 응급실 진료 기록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정말 간 적 없어요. 아픈 데도 없었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혹시 상해보험 가입하신 거 아시죠? 상해보험이요? 저는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3년 전에 가입되었고 보험금이 5억입니다. 5억.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가입한 적 없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가입한 거예요? 보호자분이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설 입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목숨까지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한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보험사 전화 내용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보험금을 노린 겁니다. 시설에 입소시키고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어르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만약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5억이 보호자한테 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르신, 지금 당장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서류, 응급실 허위 기록 전부 확보해야 해요. 강 변호사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가입 서류를 요청했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3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지우 씨가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가입 날짜는 제가 은행이나 병원에 갔던 날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지우 씨가 저축보험 들어요라며 서류를 챙겼던 게 기억났습니다. 응급실 기록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날에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이요? 시설 입소 후견인 지정 재산 관리권 획득 보험금 청구.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후견인이라는 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으면 내 집과 통장을 대신 쥐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로 관계 단절과 재산 포기 합의를 받아내거나 형사고소요? 위조,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이 정도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감옥에 갑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결정은 어르신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 두면 어르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민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엄마라고 불러주고 안아달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위조 서명, 허위 진료 기록, 보험 계약서, 녹음 파일.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르신. 저 아이들은 날 살릴 마음이 없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내 삶을 지켜야겠네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이들을 만나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틀 뒤 강 변호사 사무실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 서랍을 열어 도연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엄마라고 불러주고 안아달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위조 서명이 된 서류들, 허위 진료 기록, 보험 계약서, 녹음 파일. 도연이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도연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지. 내 도장도 아니고.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 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한정순 어르신 명의로 위조 서명된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입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료소견서입니다. 어르신이 모르는 고액 상해보험 3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가지 않은 날짜의 응급실 진료 기록입니다. 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저희가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 결과 한정순 어르신은 정상입니다. 치매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 입소만 시키면 절반은 끝난 거야? 보험만 정리되면 남은 건 후견인 승인뿐이지. 그래도 엄마가 알면 어떡해? 나도 이런 짓 하기 싫어. 그런데 빚은 누가 갚아? 알았어? 한 번만. 어차피 노인네가 뭘 알겠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도연을 쏘아봤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나는 오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지우야. 너도 보험 가입하고 서류 위조한 거 다 내가 했잖아. 둘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너희가 날 돈으로 받듯이 나도 이제 너희를 법으로 볼 거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형사고소입니다. 위조,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이 정도면 징역형 가능합니다. 도연이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한정순 어르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에 대한 접근을 영구히 포기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그럼 고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단절 합의와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형사고소는 보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어르신이 마음을 접으신 겁니다. 단, 향후 한정순 어르신께 접근하거나 재산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는 순간 그땐 저희가 바로 고소장을 넣겠습니다.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죄송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빚 때문에, 회사 때문에. 너 빚은 내가 갚아야지. 엄마, 제발.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어차피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잖아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우도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사인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찍던 이름을 처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썼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지만 나는 이제 나를 지킬 거야. 그 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도연이는 회사에서 잘리고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둘의 관계도 결국 파탄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속 그림만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엄마였던 나까지 버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아이의 엄마로 살던 삶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서려 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경 씨가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가자. 민경 씨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응, 좀 괜찮아졌어.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어르신 텃밭 같이 가꾸실래요? 옥상에 자리가 있는데 상추랑 고추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지. 나도 올해 흙 만져본 지가 언젠데. 민경 씨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야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앞치마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소박했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밥이었습니다. 벽에는 분식집 메뉴판을 걸었습니다. 손님을 받던 시절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으로. 서랍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도장을 작은 도장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굴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며칠 뒤 민경 씨가 노년센터를 소개해줬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나누시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 가보자. 노년센터에 갔더니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가르치고 어떤 분은 뜨개질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여기 편하니까 자주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요리 좀 하세요? 우리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모시고 밥상 차리는 행사하는데 도와주실 분 찾고 있어요. 30년 동안 분식집 했어요. 아이고, 그럼 딱이네요. 다음 주부터 같이 하실래요? 그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혈연이 날 무너뜨렸지만 낯선 이들이 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경 씨는 아래층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노년센터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잘 이겨내셨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 처리가 끝났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버려진 건 아닙니다. 혈연은 끊었지만 인연은 다시 맺을 수 있다는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저는 새 집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삶은 내가 고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